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베베르가 실패한 의민환동을 성공한 거사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그것을 성공한 거사로 만들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의민환동이 나자마자 아간파천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고종황제 경복궁에 계시면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을 이끌어내서 그 고종황제를 자기네 공사관으로 모십니다. 이 공사관으로 이 왕을 모셨으니, 황제를 모셨으니 얼마나 요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얻어내는 게 뭐예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권이에요. 뭐 울릉도 벌목권, 경부철도 부족권, 경일철도 부족권, 이게 다 사실은 다 러시아가 끌어냈던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걸 다 끌어냅니다. 뭐 탄광 개발권 등등. 그리고 나서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군함에서 러시아 수군 150명인가를 상륙하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둘러싸고 대한제국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군대가 상륙해. 자, 경제적인 이권 가져. 전쟁 없이 군대가 상륙해. 그러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원하는 이권은 다 가진 거잖아요. 아, 일본은 이게 참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일은 우리가 벌렸는데, 아, 돈은 명성하고 러시아가 챙긴단 말이야. 우리가 돌아가시지도 못하게 했는데, 명성하고는 시하지도 못했는데, 아, 이 시한 걸로 굳어져 버렸어. 왜? 베베르가 그때 그 궁궐에 입궁한 게 8시 반, 9시 반 요때예요. 지금 뭐 그때는 정확히 시계가 없어서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궁녀들이 새벽에 4시 뭐 5시 때 일본 애들이 담을 넘었으니까 궁녀건 황관이건 간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가야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거기다가 뭐 마음은 어찌 됐습니까? 이래가면 정신 하나도 없는데 한 서너 시간 뒤에 베베르가 딱 오더니, 야, 왕은 죽었지? 이러고 들고 물어보니까, 아유, 왕은 누군지 돌아가신 것도 같고, 이러니까 베베르가 이제 착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르 보고서 보면요, 아까 그 2002년 1월 신동아에 나왔던 베베르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만 그 돌아가신 거를 확인했다는 게 없어요. 명성황후 시신이라 그래서 아까 그 방에서 뜰로 뛰어내려오는 사람 배 갖고 상궁이 덮어줬다는 그 시신을 갖다가 뭐 기름 뿌려갖고 불로 태웠다. 연못 옆에서, 경회로 연못 옆에서 태우고, 그때 큰 뼈 하나를 황관이 소매 끝에 숨겨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명성황후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갖고 왔다. 그게 우리 역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바로 장례 안 지냅니다. 뭐 1년 반인가 이렇게 지내서 장례를 지낸다 그러니까 그 뼈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뭐 석고를 입히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옷을 입히고 이래서 장례를 지냈다. 그게 지금 홍윤웅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에. 그래서 홍릉이 이제 명성황후 등, 고종황제 등이죠. 홍윤웅 중에서 윤웅은 이제 순종황제 등이고. 그게 홍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궁녀 중에 한 명 갖다가 이게 황후야, 그리고 석유 뿌리고 불 붙여서 뭐 지금 화장터에서 그 고압에서 시신을 태워도 전체가 안 타고 나중에 남는데 그 석유 뿌려 태운다가 탑니까? 큰 뼈는 안 타죠. 그러니까 그 뼈 중에서 하나를 황관이 가져왔다. 이게 우리 역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래, 우리가 죽였어. 어차피 이렇게 되고 죽인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 일본 내각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야, 인마 죽이지도 못할지 왜 시작했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조선에 국모를 시해해서 조선에 우리 일본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한 거니까 그럼 까짓 거 성공한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게 제가 의견이고, 그리고 그 모든 단서를 달아서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다 그 각주로 달아서 쓴 소설이 바로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판도 없이 받아들여서 그렇지 정말 잘 따지면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뼈, 타지않은 뼈를 그 소매 속에 넣어서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그걸로 나중에 의대 장례, 1년 반인가 뭐 2년인가 지난 뒤죠. 그때 의대 장례를 지냈는데 뼈랑 그 옆에 바로 있는 순종황제
DNA랑 뭐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검출해서 DNA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 거라면. 왜? 그래갖고 일치하면 명성황후 아들이 순종왕제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때 진짜 돌아와서 불태워진 게 명성황후 맞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건 거기서부터 역사는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검증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가 8월 20일 날, 그 음력 8월 20일 날 일본에서 제가 그 명성황후 시한 후손인데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하나 떨떨떨 오면 대대적으로 막 언론에서 그냥 일본은 그걸 참여하고 있다. 어쩌. 무슨 참여를 해. 일본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거는 참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니네 국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강조하러 오는 거예요. 똑바로 직시해야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주울레가 당신의 땅, 만주 땅 당신 내 거 맞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신들 대신 사과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주아 교수가 그 뉴스데이 그 발표해서 그 신문에 실린 이유, 호주에서 발표 신문에 실린 이유도 목택동이 그때 줄라 그런 거 니네가 안 받았으니까 우리 땅이야. 라고 중국은 강조하려고 그런 거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우리가 이렇게 짓밟았던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걔들 그런 거 갖고 사과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역사는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일 그걸 사과할 정도의 민족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무슨 소리냐? 1894년에 경복궁을 난입하고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미수 사건인 을민환동으로 잠시 아간 파천이 있었지만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 유명한 러시아의 함대를 일본이 침몰시키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1905년에 을사늑 늑약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맺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 사학자 이만희 류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만희 류를 불러들여서 한민족 역사 왜곡을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여간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 급식 사건이나 무슨 불량식품 사건 얘기가 나오면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먹는 거 갖고 장난쳐갖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은 역사를 갖고 장난치는 인간이에요. 왜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역사를 갖고 장난치는 인간은 그 선조 후세를 다 죽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이죠. 그 짓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짓을 5년 동안 하고 경술국치가 나자마자 그때부터 10월 1일까지 이듬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말까지 대대적인 역사 왜곡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작전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 우리 한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작전은 1910년에서 이듬해 말까지 51종 20만 권의 역사, 문화, 예술 서적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일본 애들은 자기들은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왕실 비밀서고, 즉 일본 왕궁의 그 지하에 쇼로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족정신 말살도 얘기가 되긴 되지만 자칫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여기 수정을 했는데 그걸 수정해서 들으세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한민족 민족정신을 말살 작전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999년 12월 6일자 그 중앙일보에 보면 그 일제강점기 중 그 12년 동안 193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징용을 끌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 왕실 지하 서고에서 우리 상고사
사서 분류 작업을 담당했던 박창한 씨가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당군에 관한 역사서가 일본 한길 지하소원 쇼로부에 아주 많더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우리 역사서를 걷어갖고 일본으로 가서 그걸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기초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당군에 관한 역사서가 잔뜩 있는데 걔들은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당군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당군 설화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대마도에 관한 역사서도 사그리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대마도에 관한 역사서가 많이 뭐 옛날에 태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폭로된 거는 하라타 시카에루라는 학자가 1981년 4월 20일 역사와 현대라는 그 책에 폭로를 했는데 태운 시점은 1923년 7월이라는 거예요. 그 이때는 한일 병탄이 이미 된 시기야. 일본이 굳이 대마도 역사를 왜곡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왜? 대한제국도 자기네가 병탄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찜찜한 건 못 견딘 거죠. 여기에 보면 대마도 관련 사료 무려 10만 150건을 종백 작가가 소장하던, 이 종백 작가라는 거는 그 대마도 도주예요. 번주. 종이다를 비롯한 뭐 종이지 등등 그 종씨가 대마도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대 대마도주는 1926년에 그 우리 종중상 씨가 가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거. 그 대마도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마도 도지사죠. 내진 대마도 군수가 가지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대마도 역사서를 이렇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 가락의 제왕이 백제 가야죠. 백제와 가야의 제왕이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 명료하게 기록된 것을 경악해서 동종의 문서를 대마도 문해씨, 즉 종씨죠. 종씨로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싹 불태웠다는 겁니다. 결국 대마도가 우리 백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불태웠다는 거죠. 그 역사서를 전부. 또 거기에는 고기력력 지도, 고화류까지, 그 그림까지. 일본이 대마도 문제에 떳떳하다면 그걸 불태울 이유가 있었겠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아닌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가 그때 대마도를 그 강제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좀 불태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그리 불태운 거죠. 물론 이 51정 20만 권을 불태울 때도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를 말살해야 민족 정신이 말살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대마도는 별도로 10만 권을 모조리 태워버린 거예요. 왜?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 문화를 지워버려야 일본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대마도 갔다 오신 분 계시면은 이거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발생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마도 가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막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신문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1년까지는 좌측이 걸려 있었어요. 좌측 표지판이. 이게 걸려 있었는데 2011년 말에 갑자기 이걸로 바꿉니다. 카미자카 전망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랫동안 종중상이 초대 도주라고 전해져 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 연구로 판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1년에 바꾼 거예요. 이거는 1246년에 초대 도주 종중상이 대마도를 그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2012년에 대마도주 종씨는 원래 한국의 송씨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일보에. 1740년에 박사창이 편집한 동래부지의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결국 1246년부터 대마도주를 종중상에 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의 송씨가 대마도로 가면서 종씨로 성을 바꾸고 대마도에 눌러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부랴부랴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2011년 말에 그런 거를 일본도 다 정보를 입수했겠죠. 2011년 말에 부랴부랴 그게 아니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03년에 에도 막부가 시작되면서 일대 번주, 번이라고 그러니까요. 일대 번주 종이지부터 19대 번주 종이달까지가 대마도를 지배한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1603년에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임명한 종이지가 일대 번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마도 역사를 살펴보면 종이지가 종중상이 초대 도주고 종이지는 19대 도주예요. 대마도는. 그 전에 2011년 말까지는 자기네가 그걸 인정을 했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역사라고 2011년 말에 바꾼 거죠. 근데 좋다 이거야. 19대 도주 아니라고 칩시다 그냥. 문제는 종이지가 도주를 시작한 게 1588년에서 시작해서 1615년에 그만둬서 죽었어요. 그러면 1603년에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대 번주라 그랬는데, 그럼 1588년부터 1603년까지는 어떻게 된 거야? 종이지는 뭐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역사를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 바꾼다고 영토문화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마도 영토문화에 의한 문화주권과 문화의 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을 규명하면 그 상세한 내역을 우리는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마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봅시다. 대마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위치 북단은 북이 34도 42초, 남단은 34도 5초, 동단은 동경 119도 30초, 서단은 동경 119도 10초. 면적은 708.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는 적고 울릉도보다는 커요. 거리는 부산에서 49.5km, 후쿠오카에서 138km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부산에서 히타카츠까지는 49.5km예요. 그리고 이지하라에서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까지는 138km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배 타면요, 뭐 배 정박하고 어쩌고 뭐 이런 시간 빼면은 한 20-30분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가깝다고 우리 땅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맑은 날 부산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배 GPS도 없고 이럴 때 맑은 날 보이니까 저기도 땅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래서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아예 138km 배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류 흐름도 저게 안 돼. 제가 그 혁명율도국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저는 그걸 이제 해류를 생각해서 쓴 건데, 저는 그 소설에 혁명율도국 그렇게 쓴 소설에는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이 바로 대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이 그 할빈당이 한경도에 있었다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홍길동이 뭐 역사다,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냥 소설이다라고 했던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다. 물론 뭐 시대적인 거나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이게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존했었다. 뭐 공중부양하고 이런 건 조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예가 뛰어난 그게 있었다라고 해서 일부 학자들은 오키나와다 뭐 어쩌고 이러는데, 오키나와라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대마도라는 거예요. 왜? 그 할빈당이 한경도에 있었는데 한경도에서 해류상 도착하는 곳이 대마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설도 썼지만 어차피 해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데니까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확실하니까 대마도 반환 요청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하셨었어요. 물론 미 군정 때 허영관 입법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는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했어요. 지금 창원시로 바뀌었지만 그 마산시의 전통을 이어서 창원시도 같은 날 대마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허태열 씨가 국회의원일 때 대마도 포럼도 결성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권 이상으로 움직인 건 학계죠, 학계. 또 우리 백성들. 학계에서는 그 1945년에 조국이 광복되자마자 1945년 10월 15일 날 정문기 선생이 논문집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을 단행본으로 내셨습니다. 이게 불과 광복되고 2달 만에 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마도에 대한 염원이 컸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바로 문화영토론에 대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입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자도 아마 아직까지는 마지막이에요. 대마도에 관한 논문들이 좀 있는데 대마도 영토가 우리 거라는 거, 우리 영토니까 수복해야 된다고 쓴 거는 글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은 문교부가 인정한 거니까 국가가 인정한 거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마도를 반환하라 그런 게 약 60여 차례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기자회견이고 뭐고 통해서. 특히 1949년 연두 기자회견 때 대마도 반환하라 그러시죠. 지금은 뭐 좀 그래도 좀 덜해요. 왜냐면 이렇게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저희 어렸을 때 또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연두 기자회견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 1년 살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수시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해서 발표하고 뭐 24시간 뉴스 채널이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조광복이 된 첫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발언해라. 이건 대마도 발언해라. 물론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되고 나자마자 48년 8월 18일 날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은 대마도 반환해야 된다. 일개 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셨겠습니까? 무언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어요. 다만 자기네가 1905년에 뭐 나가사키현 관보에다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실었으니까 그게 우리 땅이다. 너네 그때 반대 안 했잖아. 근데 1905년에 우리 그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애교권을 잃었는데 무슨 반대를 합니까? 애교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 사람 목 딱 졸라놓고 그러고 나서 야 국관 열쇠 내놔. 그래갖고 줬더니 야 네가 나 열쇠 줬잖아.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그런 걸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놔라. 그랬는데 1950년 6.25가 나면서 이제 그 말이 묻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대마도 반환하라는 정부가 없었어요. 정부가 안 하면 우리들이 해야죠.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부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이죠. 정부는 바뀌어요. 왕권도 바뀌어. 왕조도 바뀌어.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문화와 그 역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이민족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가 해야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마도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영토 반환 요청에 의해서 확실한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해. 그래 놨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토 분쟁 지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 뿐이지. 아, 대마도 일본 영토입니다.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조약 안 맺었잖아요.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고대에도 개척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뭐 49.5km나 눈에 뵀어. 이거 우리 영토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 대마도의 영토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그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이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이 문화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영토권이 우리 영토라는 거. 문화가 보편적으로 상속적으로 전래되어 오는 그 문화가 종적으로 축적된 게 역사고 그 문화와 역사가 그 영토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영토는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 된다는 영토문화론과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그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대마도 영토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이론인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개념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마도의 특성에 맞게 영토문화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장문화예요. 그리고 지정문화, 그리고 지명문화, 또 지도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마도는 그 특성이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도문화를 분석하면
대마도의 영토 문화를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대마도의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영토 문화가 한국, 대한민국과 가까우냐,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우리 한민족과 가까우냐 아니면 일본과 가까우냐를 따지면 돼요. 영토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되거나 영토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일정한 영토의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주변국과 비교함으로써 그 문화와 일치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 또는 가진 민족에게 문화주권을 부여하고 그 문화주권에서 영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토문화론이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도 역시 그 영토문화를 분석해서 그 영토문화가 과연 우리 한민족과 같으냐 아니면 일본하고 같으냐. 그래서 일본하고 같다 그러면 일본 딱 맞아요. 우리 한민족하고 같다. 그럼 당연히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신 대마도 반환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지만 우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대마도 영토 문화의 현황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마도 영토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도문화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중에서 매장문화는 유형문화이자 용기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장례를 지낼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장품, 옛날에 껴묻기를 했다 그랬죠. 껴묻기라 그러죠. 옛날에는 순장할 때 껴묻기.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같이 묻잖아요. 그래서 그 껴묻기라 그러는데 그 용기, 또 무덤 형식이나 이런 거 다 용기 문화죠. 그렇죠?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방법이나 또는 장례라는 그 관념, 그거는 무형 문화죠. 장례를 지내는 방법이 설령 글씨로 되어 있다면 그 글씨로 써놓은 책은 유형 문화가 되지만 그 방법 자체는 무형 문화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 문화. 대마도의 지명. 대마도로는 이름은 물론이고 대마도 곳곳에 있는 지명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 그러면 그 지명을 붙인다는 것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 그 민족하고의 유대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형 문화이자 규범 문화죠. 왜? 지명이라는 거는 뭐 눈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붙인 거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이렇게 부르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라고 부르자 그랬으니까 그건 규범이죠. 그 다음에 지정문화. 자, 이 땅이 아무개 땅이요 라는 문서가 있으니까 유형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규범이죠. 이거는 이런 문서를 가진 사람의 땅이다. 그 다음에 지도문화. 지도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유형문화이고, 그리고 그 지도에 국경, 뭐 또는 도계, 뭐 이런 시계 등등을 표시하니까 그거는 규범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마도의 매장문화부터 분석해 보면 대마도가 누구 영토인지는 쉽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마도가 누구 영토인지는 이제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끊으면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매장문화의 현황 분석 및 평가부터 시작해서 대마도의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